자, 여러분 시험 본다고 고생 많았는데요. 자, 이번에 헌법이 나왔던 것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번 쭉 자세하게 이제 분석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항별 이렇게 문항별 우리 민주적 기본질서 다 헌법 총론이잖아요. 헌법 총론 그리고 역대 헌법상 계엄. 이게 계엄이 나왔다는 것은 전에 한번 제가 문제풀이하면서 너무 저도 이렇게 이야기만 해주고 계엄에 대해서만 헌법 규정을 헌정사를 한번 꼼꼼히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내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은 다 어렵다고 합니다. 뭐 상관없어요. 자, 이 계엄이 헌법이 정치성이 가장 강한 법이라고 했죠. 헌법이 정치성이 가장 강한 법이고요. 그래서 출제도 정치성을 띠고 있습니다. 출제도 정치성을 띠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으로 문제됐던 그 사안은 앞으로 반드시 헌정사든 뭐든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야죠. 앞으로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헌정사를 반드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계엄 때문에 문제됐으니까 계엄에 대한 우리가 지문을 우리가 봤거든요. 문제할 때.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는 한번 꼭 점검을 해두자라고 했는데 온전히 계엄만 이렇게 헌정사를 찾아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 요거는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냥 계엄에 대한 헌정사를 여러분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만 하고 그만 멈출 게 아니고 계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이,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던 부분은 헌정사에 그것을 헌법을 찾아가지고 한번 꼭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런 헌정사적으로 뭔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이 헌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번 정리해서 배원대에도 한번 제시를 해볼까 싶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보는 것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계엄이 지금 계엄 때문에 지금 빵에가 있는 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계엄이 이렇게 이제 정치성을 좀 띠고 있는 헌법이다 보니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죠. 나왔습니다. 그게 나올 거라는. 그 전에 여러분 우리 윤석열 그때요 그 계엄을 했던 이유가 부정선거 이야기했죠. 부정선거. 그래서 제가 그때 모의고사 도원이 갈 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경험을 했다고 하니까 중앙선관위, 근데 그것도 문제 풀 때 이 중앙선관위는 꼭 기억에 둬라. 그게 답이었잖아요. 그 당시 제가 강사들이 헌정사를 설명할 때 3명의 강사 다 엉터리로 그 1번 문제 있는데 다 엉터리로 설명한단 말이죠. 다 설명이 달라요. 그 당시 내가 한번 봤더니 맨 1번이라서 다 다르더라. 근데 그 문제는 다 쉬운 문제예요. 왜? 중앙선관위가 답인데 그게 너무 쉬우니까요. 이게 확실하니까. 그 당시도 중앙선관위를 물어봤던 게 어떻습니까? 왜 물어봤겠어요? 이전에도 많이 물어봤지만 그때 물어봤던 것이 계엄을 부정선거 때문에 했다는 뭐 상당 부분 그쪽에 가 있잖아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기억에 들어. 나왔단 말이죠. 이번에도 계엄이니까 이것도 기억에 두자. 문제풀이 할 때 했는데 이 계엄에 대해서만 온전히 한 문제를 구성을 못 해준 게 좀 아쉽더란 말이죠. 그래도 이거 틀려됩니다. 이거. 지방자치제도 진짜 아니 문제풀이 할 때는 우리가 좀 봤어요. 문제풀이 할 때는 알짜 할 때 봤어요.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지금 4년 동안에 총 8번 동안에 이번 9번 시험에 처음으로 등장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그래도 제도는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알짜 때 여러분이 쭉 문제 풀어봤던 그 정도 내용으로 해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제도. 요게 나왔습니다. 요게. 근데 처음으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지방자치제도는 나오지 않았는데 헌법 전문에 관한 것도 있고요. 국민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웃깁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웃긴데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 헌법 총론 부분이 있죠. 헌법 총론 부분. 헌법 총론이 내 문제라고 우리 정해놨잖아요. 경찰 이름도 진짜 너무해. 그 경찰청이 공지한 거예요. 헌법 총론 20%. 그러면 수능 문제 20%내 문제잖아요. 내 문제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 5문제. 진짜 이 약속을 지네들이 시험 제도부터 지키지 않으면서 뭐 그러면 되나? 다음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는 헌법 총론은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총 8번 4년 동안요. 네 문제 나왔거든요. 네 문제. 그래서 이번에 5문제 낸 것은 이 출제자의 착오입니다. 착오.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헌법 총론이 이제 어려워요. 헌법 총론이 여러분 잘 공부 안 하고 다 어려워요. 저만 어려운 게 다 어려워요. 헌법 총론이 어려운데 왜 헌정사도 있고 암기할 거리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좀 어려워. 다른 기본과는 좀 달라.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여러분에게 뭐 이런 말을 해줄 그런 계기는 없겠으나 여러분이 앞으로 다음에 헌법을 보실 때는 헌법 총론부터 보지 마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반드시 헌법 총론부터 보지 말고 기본권부터 풀어. 기본권부터. 1번부터 이번에는 또 5번까지였죠. 보통 4번에서 멈춰야 되는데 5번까지 나왔죠. 이게 만약에 어려우면 이 흔들리는 채로요. 계속 이 기본권부터 봐나가면 실력이 그만큼 탄력이 붙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고.
그래 절대로 그러지 말고 1번부터 5번, 1번부터 보통 4번이죠. 이거 제끼고 기본권부터 5번부터 끝까지 먼저 보고요. 혹 2번처럼 미친 척하고 5번이 헌법 총론 문제면 이것도 제끼고요. 기본권 먼저 다 보고 이게 다 판례니까. 그게 다 판례니까. 기본권 먼저 풀고 그리고 나서 헌법 총론 오세요. 기본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풀었죠. 자신감 쌓여있죠. 헌법 총론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생각으로 접근해야지. 헌법 총론에서 반점 이게 거의 실실 상태로 이 기본권 하나 가면 수익이 잘 안 붙어.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본권부터 다 풀고 헌법 총론 온다. 이제 헌정사 같은 경우는 틀려도 상관없단 말이죠. 이게 뭐 합격에 이렇게 뭐 이 계엄처럼 이렇게 나오면 뭐 당락이 전혀 영향 미치지 않거든요. 꼭 그거 명심했다가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헌법 전문도 나왔고 뭐 국민에 대해서 나왔고요. 기본권 보험, 이 고루 그 뒤에 이 기본권 부분은요. 고루 나왔습니다. 고루. 항상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쭉 보시고 전체 출제 비율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는 80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판례가 뭐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 조문이요. 헌정사도 조문이라고 해놓으니까 이래요. 헌정사 빼고 나면 우리 청원 부분을 빼고 나면 거의 100%에 가까운 게 헌재결정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신 결정을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그건 이러면 뒤에 분석돼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최근 헌재결정들을 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뒤에 한목에 몰아서 하지 말고 좀 이제 차분히 최신 헌재결정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한번 해 나가는 거, 요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제 영역을 쭉 보면 여기 헌법 총론요, 이게 원래 5문제 아닙니다. 앞으로는 5문제 안 나올 거예요. 미친 뭐지? 예, 5문제 나와가지고 오히려 좀 더 어렵게 느꼈을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4문제 나와야 돼. 20% 나옵니다. 그다음에 기본권 총론요, 기본권 총론 뭐 한 이 정도 비율은요, 뭐 보통 나옵니다.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에 3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평등권 나오는 주제죠.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이 이번에 적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전에 여러분 시험에 6문제나 6문제. 다른 직렬도 자유권적 기본권은요 보통 한 4문제가 나와요. 20문제에 4문제 물어본다고. 이 자유권적 기본권은 보통 많이 물어보는 주제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다른 직렬은 통치구조까지 포함돼가지고 4문제, 20문제 중에 4문제 정도 나온다고요. 우리는 통치구조가 빠지고 20문제 중에서 전에 자유권적 기본권이 6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6문제. 심지어 7문제라고 해도 돼요.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적게 나왔습니다. 이게 오히려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에요. 앞으로도 이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유권적 기본권은 충분히 지금까지 계속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못해도 4문제로 나오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권적 기본권을 잘 해두세요. 이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유권적 기본권이 상당히 많은 분량이잖아요. 소홀해도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이 이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권, 직업의 자유. 오히려 재산권, 이 경제적 기본권 있죠. 경제적 기본권은 원래 한 2문제 정도 나오면 되고요. 한 문제나 2문제 정도 나오면 되는데 3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자유권적 기본권 문제를 가져간 거죠. 특별부담금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권, 참정권에서 이 선거권요. 이 선거권은 때로는 선거제도라고 해서 헌법 총론 문제 있죠. 이 4문제에 포함되기도 하고 선거권을 이렇게 기본글에 포함시켜서 물어보기도 하고 오락가락합니다. 출제에 따라서 선거는 선거제도 아니에요. 제도. 그러니까 제도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선거권이라는 것은 또 참정권이죠. 참정권이 기본권이잖아요. 기본권 파트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선거제도에 물어보기도 하고 4번 문제로 이렇게 기본권에 물어보기도 해요. 이번에는 기본권을 물어봤네요. 그 다음 청권적 기본권. 청권적 기본권 한 2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통례적으로. 이번에도 2문제 정도 물어봤어요. 청원과 국가배상에서 물어봤습니다. 사회적 기본권이요. 사회적 기본권은 4문제 출제했는데요. 이것도 좀 많이 출제했어요. 사회적 기본권 한 3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2문제 내지 3문제.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4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이것도 뭐 무리라고 하기는 좀 어렵네요. 사회적 기본권 뭐 중요하니까 잘해두세요. 고루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25년 이게 중복된 거는 뺐습니다. 똑같은 판례가 중복적으로 막 똑같은 판례인데 요 쟁점 물어보고 요 쟁점 물어본 거는 그냥 여기 한 번만 적었어요. 근데 총 7개 지문이 구성됐다는 겁니다. 7개 지문이. 근데 또 드디어 이 중복된 거는 뺐으니까 25년, 24년, 23년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한 5년이 아니고 7년으로 전에 한번 7년치 판례를 줬는데 최근 판례를 중점적으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판례 위주로 좀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가 특히 있습니다. 최근 판례의 중요성이 아주 높은 거. 형법, 형소법 통틀어서 가장 높은 거. 이게 이제 헌법입니다. 그 최근 판례 위주로 좀 잘 해두세요. 한번 쭉 이제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판례의 출제 비율이요. 뭐 이렇습니다. 최근 판례를 좀 잘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분석 결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기후 위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계속 뭐 나왔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 기후 위기는 기본권 보호무에서 나왔고요. 기본권 보호무 아까 뭐 5번이었습니까? 하여튼 거기도 나왔고요. 그다음 또 헌법 기본권 총론에서도 나왔고 또 여기 환경권이요. 우리 기본권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양쪽 영역에 다 나왔습니다. 똑같은 판례를. 되게 중요한 주제죠. 또 우리 시험에도 나왔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번에는 두 문제에 걸쳐서 또 나와 있고 이 판례는. 그러면 앞으로는 이 정도 나왔으니까 안 물어보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중요한 판례니까 앞으로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정리 잘 해두세요. 예. 그 다음에 뭐 중상입니다. 그럼 중상이면 한번 볼게요. 중상이면 20문제 중에 중상이면 이거 뭐 통계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80 정도가 중상이에요. 80 정도가. 그러니까 한 4개 정도 틀려도 된다는 겁니다. 4개 정도 틀리면 80점이잖아요. 네, 중상. 진짜 이번 우리 헌법이요. 이 앞번 헌법보다 뭐 별반 차이는 없거든요. 이 앞번 헌법보다 앞에 헌법 총론이 5문제다 보니까 조금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답을 내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앞번은 되게 쉬웠다. 이번엔 중상이다.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에 애들 기준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없고 저는 일관되게 우리 헌법은 중상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중상. 그러면서 걔네들 유구동성하는 말이 한 4개 정도 틀려도 합격한다. 3개, 4개 또는 2개. 뭐 물론 뭐 자기한테 뭐 연락이 오네. 아니 내한테 연락 오네. 다 맞은 애도 그 한개 틀린 애들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겠죠. 통례적인 것을 해야 되겠죠. 통례적인 것을. 통례적인 것을 보면 한 뭐 3개, 4개 뭐 합격합니다. 때로는 뭐 다른 과목에 어떤 문제가 있겠으나 한 3개, 4개. 그럼 이게 중상 정도인 난이도. 이건 뭐 항상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중상 정도의 난이도가. 그다음 출제 특징을 한번 보면 판례가 압도적입니다. 그냥 판례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판례 공부. 헌정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 비율이 이런 거지. 헌정사 빼고 나면 거의 뭐 95% 가까이 압도적으로 다 판례입니다. 그다음 최근 7년 내에 최근 7개년의 판례가 아주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요한 어떤 헌재 결정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중점을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런 판례들 아주 시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헌재 결정들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헌정사는 뭐 여러분 좀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근데 헌정사가 구석구석 나오면 이거는 포기해버리겠다 이런 생각도 뭐 좋은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헌정사를 틀렸다 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는 좀 크게 드물어요. 그냥 헌정 포함해가지고 개수를 거의 이제 보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왜 안 봐? 이건 이제 해야죠. 그 다음에 뭐 판례 비중이요. 헌정사 빼고는 하면 거의 막 95%에 가깝습니다. 판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판례 위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중요 판례, 최근 판례들 이렇게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금방 다 이야기했던 거니까 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죠. 이번엔 좀 빠르게 할게요. 자, 빠르게 한다 해서 그런 거지. 미안합니다. 네. 그 1번에 그 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안 한 건데, 전에 한 민주적 기본질서 뭐 이런 것들 한 번 딱 지금까지 총리들 중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죠. 이번에 이제 또 나왔는데요. 단순한 위반 제초 포함된다. 그렇지 않아요. 단순한 위반 제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1번 틀리고요. 2번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의 기본 원리 통일 원칙으로 밝히고 있다. 이제 8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된다고 했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민주적 기본질서 함께 사용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옳은 겁니다. 옳은 겁니다. 이게 나온 적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자, 3번에 민주적 기본질서는 오늘날 입헌민주주의 체제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나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들과 법치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들 중에서 필요 불가능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침해다 아니다 이런 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학적인, 이게 사회 과목 같은 이런 사회학적인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제 법이라는 것의 어떤 특징이 좀 구체적이고 명확히 딱딱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회학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서 문장을 읽어가는 문해력도 좀 필요합니다. 빠르게. 모든 문장을 헌재 결정의 모든 문장을 다 볼 수는 없어요. 또 옳은 겁니다. 4번에 헌법재판소 현행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주요한 내용으로서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뭐 권력 분리, 뭐 우리 기권의사, 복선사 뭐 이런 이야기했죠. 그래 이런 옳은 거죠. 자, 민주적 기본질서의 어떤 내용, 기권의사, 복선 두 문자 따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래 결국은 여러분 여기 1번이 답이잖아요. 예, 단순한 위반 조건 포함되지 않죠. 그래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걸 설령 좀 뭐 3번 같은 이런 것들 아니 3번이 아니고요. 2번 같은
민주기본에서 어디에 있는가, 뭐 8조 뭐 이런 것들 혹 좀 뭐 그리고 이것도 다 나온 건데 이게 좀 생소한다 하더라도 1번이 너무 답이 명확하잖아요. 2번 이 계엄 이거 어렵다고 뭐 여러분은 생각해도 됩니다. 틀려도 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계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이게 다 이거 헌정사니까 자세하게 해설 붙였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4번인데 7차 개정헌법에서 계엄제도를 폐지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7차 개정의 계엄제도를 폐지한 게 아니고요. 7차 개정헌법 유신이죠. 유신헌법. 유신헌법도 계엄이 있습니다. 계엄이 규정돼 있어요. 오히려 유신 때는 긴급조치 있죠. 대통령 긴급조치. 이것까지 들어온 거예요. 계엄제도 이것을 유신 때 이러면 이건 그냥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제적 대통령제 있죠. 마치 대통령제인데 마치 이전에 군주와 같은 느낌의 대통령제가 사공헌법이에요. 그 박정희가 4번 대통령이 해보겠다. 영구 집권하겠다고 바꾼 게 유신헌법이잖아요. 이게 사공헌법이잖아요. 이런 마당에 계엄을 없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런 경우에 계엄을 없앴겠어요? 없애지 않았겠죠. 오히려 없으면 오히려 집어넣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긴급조치도 집어넣고 하는 거죠. 없었으면 아마 계엄을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엄을 폐지했다는 것은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시대적인 분위기잖아요. 이렇게 처음 보는 내용이면 그 시대적인 분위기, 계엄이라는 거 우리 사공헌법은 전제적 대통령제라고 하거든요. 마치 군주와 같은 느낌의 대통령제예요. 이런 데에서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는 이런 계엄이라는 제도를 없애지는 않았겠죠.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때는. 계엄이라는 것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때 폐지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혹시나 이제 다른 또 여러분이 또 2차에 할 때 전혀 기출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헌정사가 나왔다. 그러면 그 각각의 가장 그 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있죠. 이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부정선거 때문에 이승만이 하야했죠. 그리고 3차 개정, 즉 20이 들어왔죠. 이것도 그 당시 가장 흘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또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죠. 우리 윤석열 계엄 부정선거. 그래서 이게 중앙선관위가 안 나오겠나. 그 중앙선관위가 들어오는 그 맥락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3차 개정, 2공화국에서 뭐 중앙선관위가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이걸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걸 물어봤다. 가장 기본적인 흐름, 흘러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제도, 이런 것들,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한번 추정해 볼 수도 있겠죠. 지방자치도 이게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안 나오고 해서 이제 이번에도 사실 테마에서는 안 했어요. 테마에 시간 관계상 여러분 실력 있는 친구는 읽어보세요라고 넘어갔고, 근데 알짜에서는 혹시 몰라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혹시나 몰라서 문제를 풀어봤다. 알짜 할 때는. 알짜 할 때 그 문제 푼 거 가지고 해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도 이제는 뭐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죠. 지금 이제 9번째 시험에서 등장했으니까. 그래서 제도에 지방자치도 있으니까 이제 봐야 되겠죠. 1번에 자체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는데 이거 많이 나왔던 거죠. 1번 옳은 겁니다. 자, 2번에 주민자체를 본질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이거는 진짜 많이 했죠. 지방자치상의 선거권 역시 헌법상의 선거권이다. 그렇죠? 헌법상 선거권이다. 맞고요. 그다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이거 있죠. 경기도하고 남양주시 했죠.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예, 광역지방자치 경기도. 그다음 기초지방자치단체 남양주시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해서 특정한 법령 위반이 확인돼야 되죠. 확인해 법령 위반이 있으려 한 함정 의심이 가능한 경우여야 하고 그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게시하는 감사, 또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돼 안 돼? 안 돼요. 이런 것은 우리 외부 감사기관으로 독립된 감사기관을 인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적발하기 위한 감사요. 포괄적인 일반적인 사정감사도 허용되죠. 감사원 감사가 허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감사든 아니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하는 감사든 이런 것은 포괄적 일반적 사전적 감사,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안 됩니다. 이것도 많이 했던 거죠. 자, 넘어가서 4번에 이 4번이 틀렸습니다. 불문법으로 그 기준이 될 수가 있죠,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불문법으로 기준이 돼요. 해상 경계선. 그 다음 넘어가서 헌법 전문에 관한 내용 가장 잘 아는 것인데요. 1번에 이건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죠. 진짜 많이 했던 거죠. 옳은 거고. 자, 2번에
3.1운동 걸릴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통을 개성한다는 것,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신을 헌법의 근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 이것도 당연히 옳은 거예요. 맞고. 그 다음에 4공화국 헌법 전문에서 4.19 5.1 혁명을 개성하고 이것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처음으로 명시했다. 여러분 5.16을 4공화국 헌법 뭔데요?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 7차 개정헌법. 여기에 5.16을 처음으로 했다. 이것도 헌정사는 맞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박정희가 들어온 게 언제예요? 3공화국에 들어왔죠. 3공화국에 들어왔죠. 그 3공화국이 탄생한 것이 뭔데요? 5.16이죠. 5.16 군사정변이잖아요. 그러면 5.16을 대통령 앞으로 계속 해먹으려고 했던 4공화국 7차 개정에서 집어넣었을까요? 아니겠죠. 그 전에 우리 3공화국 있죠. 그때 5.16을 집어넣겠죠. 안 그래요? 지네들 어떤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5.16은 언제? 3공화국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3공화국에. 3공화국 출범이 박정희 아니에요. 그때 당연히 5.16이 들어오겠죠. 5.16이.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4공화국 7차 개정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물론 7차에도 당연히 5.16 혁명은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근데 최초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최초는 언제?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던 3공화국이요. 이때 들어왔던 거죠. 그렇겠죠. 근데 처음으로 명시한 게 5.16 혁명이 여기 7차 개정헌법 4공화국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4번은 뭐 옳은 거잖아요. 우리 지금 48년 현행헌법이죠. 현행헌법 전문에 돼 있잖아요.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개정한다니까 그게 9차 개정헌법이 되는 거죠. 됐죠? 옳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3번 있죠. 3번. 요것이 좀 이제 생소했다. 그렇지만 이거 소거를 통해서 풀어야 돼요. 1번, 2번, 4번에서 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 다음 5번 국민. 이것도 이제 헌법 총론 문제죠. 1번에 대한민국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근거로 해서 당연히 이건 옳은 거죠. 우리 한반도와 부속도 쓰니까 북한한테 미치는 거죠. 맞고. 자 2번에 헌법의 위임에 따라서 국민에 대한 요건은 법률을 정할 때 당연히 인간의 조건과 같이 평등원칙, 헌법 요청, 기본적 인권 보장 준수하는 입법상의 제한을 받겠죠. 넘어가고 3번. 이 영사조력법 있죠. 영사조력법이 거의 출제 안 되던 이 법인데 영사조력법이 작년 2차에 나왔습니다. 작년 2차에.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왔습니다. 그래 이 앞에 나왔던 조문이 아니고 다른 조문을 물어봤어요. 나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용두만 그랬을까? 다른 놈들은 그러면 나온다고 생각하고 가르쳤을까?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했던 강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했다 손치더라도 이전에 기출됐던 것 정도 이 조문을 몰라요. 이렇게까지 다 구석구석 모든 조문을 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은 소고를 통해서 푸셔야 됩니다. 소고를 통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모든 조문을 다 하는 게 이상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압도적으로 판례가 나온다 했죠. 그러면 뭔데? 이런 틀려도 돼요. 그냥 판례만 다 맞추면 합격이야. 왜? 판례가 95% 나오는데. 95점 나오면 합격이지. 그러니까 판례만 하셔도 됩니다. 조문 막 건너뛰고 나는 판례만 집중을 잡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상 못했습니다. 저도. 근데 이것도 그냥 한번 쭉 보면 영사도를 보면 돼. 그게 법무부 장관. 물론 시험장에서 이런 요령이 좀 어려워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죠. 외무부 장관이 되겠죠. 외무부 장관이요. 그렇잖아요. 외교에 관계되고 외국이니까 제공관회장 이것이 이제 법무부 장관은 아니겠죠.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외교부 장관이고요.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말이죠. 그다음에 4번에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 회복화를 이건 여러분 취소를 해야 되죠. 그렇죠? 취소를 해야 돼. 그건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제한이 없어요. 이건 우리 많이 했던 거죠.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국적 이탈이 거주 이전의 자유에서 보장되는 거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가? 없죠. 행복주권 침해도 아닙니다. 맞죠? 그 다음에 6번 국가의 기본권 보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5번 문제도 1번, 2번 그리고 4번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쉬워서 3번으로 답을 가야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다 강의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도 해설을 이렇게 해야 돼. 뭐 정말 솔직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 문제를 수업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 네, 6번에 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관한 것. 자, 1번에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조론과 가치를 지닌 주체임을 천명하고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드다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실현하고 있다. 맞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 그다음 이번에 헌법 3조 1항이 국가 국민에게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인에 의한 국민의 환경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 조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죠, 여러분. 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가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그 이야기니까 옳은 겁니다. 3번에 국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에 심사할 때 뭔데요? 과소보호금지 원칙이죠. 과소보호금지 원칙.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했는가?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어렵지 않잖아요. 개별 사례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 여부, 기본권 침해 예상돼 보호가 필요한 위험한 상황에 대응한 보호 조치 내용이 문제되는 위험 상황적 성격에 상환한 보호 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되 그 판단이 전문적인 기술적 영역에 있더라도 위험 상황의 성격은 헌법재판의 주관적 가치 판단에 따라 판단한다. 그렇지 않겠죠. 이게 뭔가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했는가 안 했는가 판단할 때 주관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야 된다.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객관적이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뭔 주관적 판단이겠어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이 뭔 주관적으로 판단해요. 객관적으로. 네. 다음 7번에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에 여러분 투기과열지구 우리 뭐 이 초고가 아파트 요 15억원 말이죠. 이런 것들은 재산권 계약의 자유를 침해합니까? 침해하지 않죠. 이게 투기를 막기 위한 건데. 됐죠. 2번에 위반 행위자 등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시정 명령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상당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 상당한 여기 이행하기 부과 징수한다는 이 문서를 개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행 강제금 부과되는 이행 기간의 대략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게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했다 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이라고 했지. 이건 뭐 상당한 기간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했다 또는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다 볼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상당 기간이. 그래서 3번에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요구 정도는 처벌법규나 조서법규 많이 했죠. 그렇죠. 이건 옳은 겁니다.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명확성의 요구 정도가 어떻게 부담적 성격을 가진 법이 있죠. 처벌법규. 명확성의 요구 정도가 더 강화되죠. 일단 시혜적 입법, 혜택을 주는 거 있죠. 이런 것은 명확성의 요구 정도가 좀 완화된다. 그래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은 했던 겁니다. 4번에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인데 그 법관의 보충 해석을 통해서 그 내용을 법에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맞고요. 8번에 수용자의 기본권이 나왔는데 수용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 수용자다. 당연하죠. 여러분 A죄로 유죄가 확정돼서 콩밥 먹고 있어. 근데 지금 B죄는 지금 재판받고 있다고. 그러면 B죄를 놓고 보면 여타의 미결 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거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결 수용자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출생하는 수용자에 대해서 그게 수용자는 콩밥 먹고 있어요. 확정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A죄고 B죄를 지금 재판받고 있으니까 이게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거 맞죠? 이때 이제 사복 착용을 허용하죠. 이거 진짜 많이 했던 거죠. 사복 착용을 불허하면 어떻습니까?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주권 침해 맞죠? 그렇죠. 우리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침해가 아니라고 했고 형사재판은 침해라고 했어요. 이번에 수용자가 헌법소원 사건에 국선되는 변호사를 접견함에 있어서 접견의 목적, 접견 상대방 고려할 때 녹음 기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 하면 수용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죠. 그 다음 3번. 검찰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 검찰기관 중 이거 너무 쉬운 거죠. 그렇죠? 이건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할 뿐 침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중대한 규율을 위반해서 우리 징벌감에 가뒀는데 그때 텔레비전 보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반성하라고 집어넣은 거니까 이건 제한일 뿐 침해라고 볼 수는 없어요. 4번에 이것도 우리 엄청 많이 했던 거죠. 이거 옳은 겁니다. 설명 안 할게요. 이건 너무 많이 했던 거고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이거 뭐 여기 뭐 출정 비용 이거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전에 다 나왔던 겁니다. 다 기출에 있던 거예요.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출정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빵에 있는 놈이 법정에 나갈 때까지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데리고 갈 때 한 통례적으로 하면 한 7, 8만 원 드는 것 같아요. 7, 8만 원. 우리가 구치소 같은 경우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법원에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좀 멀리 떨어졌으면 교통사고 나요. 근데 이렇게 데리고 가고 할 때 통례적으로 이 비용 같은 게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기 영치금 상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일단 데려와야 되죠. 그래서 이건 재판청원을 과도하게 침해한 거다. 맞죠? 그 다음 9번. 의회 유보 원칙에 관한 건데, 의회 유보 원칙. 의회 유보 원칙. 이거는 뭔데요? 이제 기본권 제한은 이제 법률로 사는 건데, 이게 법률에 의한 규율입니까? 법률의 근간 규율입니까? 법률의 근거를 두라는 거죠.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다면 하위법의 위임이 가능한데요. 하위법의 위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권 제한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은 의회가 직접 법률로서 규정해야지 이것을 하위법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의회 유보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우리 녹색성장 기본법 뭐 이렇게 뭐 줄여서 이야기하잖아요. 31년부터 49년까지 감축 목표에 대해서 대강의 정량적인 수준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죠. 30년까지는 정량적인 수치가 있는데 31년부터 없어요. 50년에 탄소를 0으로 만들겠다고 해놓고서 30년까지는 정량적인 목표치가 있는데 31년부터 49년까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관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거, 이것은 의회 유보 원칙을 포함한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한 거다. 당연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 전혀 근거 없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에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 유보 원칙을 포함하는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이번에 시각장애인에 한해서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근거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 자, 안마사 자격 인정 요건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회 유보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건 뭐 의회 유보 원칙, 그 자격 인정 요건 이런 것들은 뭐 행정부에 위임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은 의회 유보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여기 동의 요건이요. 동의 요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 이것을 정관에 자체를 운영하여 규정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규약에. 어떻습니까? 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 몇 명이 동의해야 되는지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규약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거는 뭔데? 기본권 제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하위법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에 정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규약에다가 정하도록 위임을 한 거니까요. 이거는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됩니다. 위배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고요. 이건 다 했던 겁니다. 4번에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서 소유한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는 공적윤리법 조항. 부동산 관련 업무예요.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이겁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라고요. 이것도 뭐 우리 심판한테 했던 거죠. 자, 이것은 구칙의 내용 대상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으로 위임한 건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거다. 여기에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요.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위법 위임도 되겠죠. 이게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법률에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하위법의 위임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권 제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이제 법률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이제 하위법 위임해도 된다는 거죠. 그 중요한 부분까지 하위법 위임하면 의회 유보 원칙에 반한다는 거죠. 의회 유보 원칙에 관한 기출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한번 좀 보시면 돼요. 10번 평등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많이 했던 거고 이제 많이 했죠.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선거구 인구 편차 있죠. 인구 편차.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상하 몇 %까지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요? 상하 33과 3분의 1%, 즉 33.33333333이니까요. 33과 3분의 1%까지 상하. 그 인구 비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인구 비례를 하면 2대1이죠. 2대1. 거기까지는 평등성 원칙에 반한다고요? 반하지 않는다고요? 반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는 100명이고 어떤 곳에는 200명 이것도 가능하다고요. 상하 33과 3분의 1%까지는 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방선거는 어떻습니까? 광역이든 기초든 간에 지방선거는요. 상하 50%까지라고 했죠. 인구 비례를 하면은 3대1이라고 했습니다. 3대1.
그러니까 요것은 어떤 지역구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100명이고 어떤 선거구는 300명까지는 가능하다고요. 근데 301명이 돼버리면 안 돼요. 이런 평등선거 원칙에 반합니다. 평등선거 원칙은 수적 평등만 말하는 게 아니고 투표의 성과 가치의 평등도 의미하는데요. 300명이 한 명 뽑는 것과 100명이 한 명 뽑는 것 여기까지는 가능하다고요. 왜? 지역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근데 301명 그다음 100명 이건 안 돼요. 300을 넘어가 버리면 안 돼. 그 3대 1을 넘어가 버리면 평등성 원칙에 반합니다.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는 지역 대표성을 더 고려해야 되죠. 지방선거니까. 그래서 상하 50%까지입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56.29%라고 했죠. 그러니까 50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따라서 평등성 원칙에 반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구 비례로 물어볼 수 있어요. 인구 비례 하면 이제 3대 1까지 가능한 거예요. 3대 1. 왜 이게 뭐 상하 50이 3대 1이 되는지 이거는 나중에 뭐 기본 강의 할 때 이러면 다 했던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니은번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직원들이나 타공직유관단체 직원들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 할 수 없는 거다. 이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니까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설사 동일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하는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은 급수에 상관없이 재산 등록 업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겠니 없겠니? 있겠죠. 부동산 관련 업무니까. 그래서 이것은 평등권에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재산 등록 업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 말이죠. 왜? 부동산 관련 업무니까요. 디귿번에 이것도 진짜 많이 했던 거죠. 그 정신병원요. 한의과 협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정신병원에는 이 한의과 이것을 둘 수 없도록 했다는 겁니다. 문제 있죠. 이거는 평등권 침해입니다. 침해하지 않는다. 틀렸고요. 그 다음 이 14년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해야죠. 이 보호 필요성이 있죠. 따라서 이거 평등원칙에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면 평등원칙 위반이 되는데 이런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죠. 이런 겁니다. 11번에 지급의 자유에 관한 건데 1번요. 1번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 하여금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육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뭔 지급의 자유 침해겠어요. 침해한다. 틀렸고. 자, 이번에 이것도 뭐 우리 재검 판례 할 때 했죠. 한 명 이상 최종 지도자를 두도록 했다고. 뭐 운동하다 보면 뭐 아령 같은 거 넘어지고 해가 다칠 수 있죠. 그래서 체육 지도자를 뭐 두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3번에 정권의 모집, 사모 관련해서 거짓 기재된 문서를 사용해서 재량이 있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죠. 이게 직업의 자유 침해했다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상적 선에서 한번 보세요. 상적 선에서. 침해한다. 틀렸고요. 그 다음 4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행정사에 될 수 없도록. 행정사 말이죠. 행정서류 같은 거 작성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행정사예요.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행정사에 될 수 없도록. 이 정도는 제한을 해야 되는 거 맞죠? 이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볼 수 있겠어요? 없겠죠.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받을 수 있죠. 연금 수급권 같은 거 재산권 되잖아. 물론 사회권인데 재산권의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공법상의 권리, 연금 수급권 같은 겁니다. 이게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 기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 가능하게 한다. 첫째. 둘째,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여한 것이 아니고 권리주체의 노동, 투자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연금 받으려고 하면 내가 월급에서 낸 게 있어서 연금으로 받는 거죠. 자기 기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급자의 생전 확보에 기여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산권으로 공법상의 권리가 재산권으로 인정이 되죠. 옳은 거고. 자, 2번.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 예외 설치한 공공시설,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층에 무상으로 기속되도록 하고 있는 이 조항이 비용부담자에 의해서 규율하고 있으나 재산권의 법률적 수용이라는 법적 개관을 가지고 있다. 이게 법률적 수용입니까? 이게 무슨 법률적 수용이에요? 수용은 재산권을 빼앗아버리는 건데 박탈시켜버리는 건데 재산권의 강제적 박탈이 수용이라고 했죠. 이건 수용이 아니죠. 수용이라면 정당보상 원칙이 적용되는 건데 정당보상 수용이 아니죠. 이거는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보는 게 맞죠. 23조 사망 수용이 아니고 정당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3조 재산권 이양이죠. 사회적 제약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거죠. 3번에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보상을 요하는 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뭔 살처분이 무슨 수용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회적 제약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입법 재량권이 있겠죠. 그렇죠? 이건 사회적 제약이니까 입법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법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는가를 가지고 심사하는 게 맞죠. 4번에 개성공단 이건 진짜 많이 했던 거잖아요. 이게 전면 중단이 수용입니까? 아니죠. 이것도 사회적 제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23조 재산권 보장 범위에 여러분 여기 기업 활동의 여건 이런 것은 재산권이 아니죠. 그렇죠? 여건 이런 것은 기업 활동의 여건 변화에 따른 재산권 손실일 뿐 재산권 보장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다. 그렇습니다. 영리 획득의 기회, 사회상 법률상의 어떤 여건 이런 것은 재산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특별부담금입니다. 부담금도 다른 정리를 막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 부담금도 좀 정리는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테마 때는 부담금을 좀 정리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뭐 정리를 이전에 했잖아요. 하잖아요가 아니고 했잖아요. 1번에 쭉 가서 1번은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읽어가다 보면 이 특별부담금인데 이 특별부담금 맞아요. 특별부담금인데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재정수입으로 배분하는 그럼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이 배분하는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을 환수했다. 이게 유도적, 조정적 성격을 가진 특별부담금은 맞는데 이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이런 표현이 틀렸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제가 해설에 그 취재를 자세히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런 겁니다. 그 투기 있죠. 투기 방지,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에 의한 사회적 갈등 조정하기 위한 거라고요. 조정하기 위한 정책 측면에서 도입된 유도적 조정성에 갖는 특별부담금이라는 거죠. 현재는 이렇게 표현하고 뭐 불로소득 뭐 환수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투기 방지 그리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적 갈등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의 유도적 조정성에 가진 특별부담금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규정한 회원제로 운영하는 이것도 많이 했죠.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 입장에 대한 부과금요. 이것을 뭐로 한다고요? 특별부담금 맞아요. 특별한 어떤 부류, 뭔가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특정한 집단에게 부과하는 거니까 특별부담금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특별부담금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그 부담금을 낸 그 집단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 골프장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들은 돈을 가지고 뭐 전 국민의 체육 진흥을 위한 개정 재원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다 그제? 골프장 그 회원제로 이용하는 골프장 이용하는 사람 부담금을 낸 거 전 국민의 체육 진흥을 위한 그 재원으로 이게 돈이 들어간다면 그네들은 불만이 있죠.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네들한테 이것을 걷어가서 전 국민의 체육 진흥을 위한 또 돈으로 쓰겠다. 평등 원칙에 반합니다. 재산권도 침해하죠. 옳은 거고.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우리 많이 했던 건데 여기 물 사용에 비례한 부담금. 이게 여러분 물 사용량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야 되겠죠. 물 사용량에 대해서 댐을 이게 지었을 때 댐 지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댐 밑에 물로 뭐 장사하는 애들 사업하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예 그 자기 자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물 사용에 대해서 이제 부담금을 낸단 말이죠. 내가 물을 얼마 정도 써야 되니까 내가 얼마를 내겠다 뭐 이런 게 하거든요. 예, 부담금이 그건 지네들 혜택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재정 조달 목적을 위한 부담금이 당연하죠. 댐 지을 때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 밑에서 이제 물로 사업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들 이제 돈 내거든요. 이건 재정 조달 목적을 위한 부담금이다. 물 사용에 비례한 부담금 부과는 공적 관리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4번에 방송법에 따라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공영방송이라는 특정 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한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게 부과하거든요.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게 특별부담금이다. 맞습니다. 제14번에 선거권요. 선거권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1번은 진짜 많이 했던 거죠. 그렇죠? 여기에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 주관 뭐 이거 쭉 가가지고 수화 언어, 자막의 방영, 재량사항을 하고 이제 재량사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재량을 했다는 거죠. 이 공직선거법 조항이 장애인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다? 그렇지 않아요. 선거 공보 자료 같은 거 다 받아보잖아요. 그래서 불이익이 아주 현저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권 침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수화 같은 거 있죠. 이걸 재량상으로 한 것이 이제 그 장애인,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현저히 그 불이익을 입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따라서 선거권 침해는 아닙니다. 전혀 선거에 대한 자료를 얻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다음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 등록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한 명만 등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투표를 거치겠어요, 그죠? 뭐 하려고 한 명만 했는데 이런 경우에 실시하자고 후보자를 당선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선권을 침해하는 거냐?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이것도 많이 했죠. 이게 1년 이상. 이전에는 그냥 수영자기만 하면 선권을 제한해버렸어요. 이거는 침해라고 했죠. 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런 수영자도 선권을 제한해버리니까 침해다. 그런데 1년 이상이면 이야기 달라요. 이거는 뭐 엄청나게 중한 범죄를 범했다는 거고 그렇다면 적어도 1년 이상 수용자는 선권을 한번 제한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은 침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 또 집행유예자도 선권을 제한해버렸죠. 이거 침해예요. 집행유예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 집행유예가 이 친구 집행유예자인데 집행유예라는 여러분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냥 일반 사회생활하니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한번 연결해 본 거예요. 네가 고개를 들어줘야 뭔가 한대. 그건 수그리고 있으니까. 자, 그 집행유예자는 일반 뭐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뭐 알 수 없죠. 누가 집행유예자인지. 예, 그래들도 선고를 제한해버린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침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은 1년 이상의 수용자 선권 제한하고요. 집행유예자는 선권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합헌이죠. 이 법 규정을 물어봤죠. 공직선거법. 예, 그래서 이거는 옳은 겁니다. 4번에 육군훈련소 군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훈련병에 대해서 수사장이 대통령 선거 대담 토론회 시청을 금지한 행위. 훈련병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선거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힌트가 있네요. 그렇다면 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맞죠? 청원권. 청원법 규정에 의할 때 헌법사무단의 청원권은 공권력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해서 그 결과를 통지하는 거 맞죠? 이거 많이 물어봤던 거죠. 청원권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청원법에 의해서 국민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수속기관에 대해 청원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청원을 제출할 수도 없다. 아니에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도 청원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없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 있죠. 이 청원은 우리 뭐 테마 교재에도 청원에 대해서는 이 조문을 좀 폭넓게 실었잖아요. 그렇죠? 예, 청원권은 이거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경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청원은 법 조문을 좀 물어봐요. 청원법 조문을.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청원법은 조문을 좀 더 폭넓게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청원법. 제가 뭐 개별 기본권 이야기할 때 그 부속 법령들 많이 싫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테마책 같은 경우에 청원권에 있어서 청원법은 좀 폭넓게 실었거든요. 또 형사보상법 있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이런 것도 좀 물어보긴 하고 이런 것도 좀 조문을 실었지만 청원법보다는 많이 실진 않았어요. 청원법은 조문을 좀 봐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조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제정, 개정, 폐지 또는 공공제도, 시설, 운영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원의 내용, 접수, 처리사항, 결과를 온라인 청원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이것도 청원법 조문인데 옳은 겁니다. 옳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답이 나왔죠 벌써. 4번 국회에 청원하려는 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의 소개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국민 동의 청원이 있다라고 했죠. 그 이야기니까 옳은 거고. 그다음 16번 국가배상입니다. 국가배상 같은 경우에 1번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한 민주화보상법이에요. 이 민주화보상을 많이 했죠. 정적손해 포함되어 있어 없어? 민주화보상법은 정적손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재판상 화해 성립을 간주해버리면 뭐 침해라고요? 국가배상 청구 침해다. 됐죠? 재판 청구 침해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재판 청구 침해는 아닌데 국가배상 청구 침해다. 이런 이야기 했죠.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법 이는 다 비교했었잖아요. 이건 정치적 손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 청구 침해도 아니고 국가배상 청구 침해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 좀 비교해가지고 우리 다 정리했던 거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맨 마지막에 가면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여치고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아니에요. 외관을 관찰해서 직무집행 행위로 보이는 것이면 돼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외관을 보니까 직무집행에 해당된다면 여기에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3번에 여러분 우리 그 국가배상법에요. 우리 국가배상 청구권 있죠. 여기에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내용은 이제 성질상 위배되지 않는 한 어떤 법을 추종한다고요? 민법의 내용을 이게 적용하겠다고 하죠. 근데 국가배상법에는 국가배상 청구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소멸시효.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거 못하게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이 국가배상법에 없단 말이에요. 이 법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 내용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민법에는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단 말이에요. 손해배상 청구에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준용하는 것 가능한 겁니다. 국가배상도 그 본질은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민법의 손해배상 청구의 그 소멸시효를 준용한다는 거죠. 이것이 국가배상 청구에 침해했다 볼 수 있는가? 없죠. 됐죠? 그래서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 요건하에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순직한 군인 유족이 다른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유족이요?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을 막고 있죠. 이것이 위미법 일탈했다 볼 수는 없는 거다. 당연합니다. 자, 교육을 받을 권리. 자, 1번에 수학권은 통상 국가에 대해서 교육조건 개선 정비, 교육기회 균등한 보장을 직업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맞죠? 그 다음에 검정고시. 이건 진짜 많이 했죠. 졸업 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 모집 지원을 제한한 내용. 검정고시로. 아니, 검정고시인데 그 수시 모집 지원을 제한하면 됩니까? 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침해서.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여러분 그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이 있고 농어촌 특별전형이 많잖아요. 농어촌 특별전형은 생기부 전형이 있는데 저소득 특별전형은 다르죠. 전형이. 그래서 생기부가 아니고 수능 위주로 뽑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거냐? 아니죠. 농어촌과 비교하면 이거 전형 자체가 다른데 근데 저소득 특별전형은 똑같이 수능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에 어떤 게 포함되는가 이야기잖아요. 너무 많이 했죠. 다 포함되죠. 맞고 이제 18번에 사학의 자유. 1번 옳은 거죠.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냐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서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를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거. 이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 2번에 개방감사제.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오히려 감사 있죠. 이런 것들은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외부 감사를 두는 거 있죠. 이런 것은 오히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 계산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이 지정하는 직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이런 것들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죠. 이런 것들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했다 당연히 볼 수 없겠죠. 이런 것들은 너무 간단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4번에 학교장의 중임 횟수 이것도 이게 벌써 답이 나왔다고 그죠. 학교장 이 교장의 관료화를 막아야 된다라고 했죠. 한 번 중임하는 것까지는 허용, 그 이상은 안 돼. 이것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없겠죠. 교장의 관료화를 막기 위한 건데 위반된다. X. 많이 했죠. 그 다음 근로삼권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리되지 않은 것. 근무조건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교섭단상에서 제외해야 돼요. 근무조건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그렇죠? 이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당연하죠. 근로조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죠.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서 임금 지급 주기에 관한 지역규칙, 그냥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 지급 주기에 관한 지역규칙을 변경한다는 겁니다. 이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조항이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임금 지급 주기만 바꾸는 거예요. 단체 교섭권 침해는 아니라고 합니다. 임금 이걸 바꾼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임금 지급의 그 주기만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임금을 주는데 그 주기만 바꾸는 겁니다.
이제 3번에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측이 요구하는 경우에 결산 결과 운영상을 보고한다. 보고를 해야죠, 여러분.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국가의 관리 감독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산 결과 운영상을 보고토록 했는데, 자, 이것이 단결권에 침해한다 볼 수 있는가? 없죠. 노동조합도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국가의 관리 감독은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보고토록 했는데 단결권 침해는 아닙니다. 자, 4번에 이것도 우리 엄청 많이 했죠. 이 대학 교원요. 대학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대학 교원. 이건 문제가 있죠. 아니, 대학 교수님들 말이죠. 대학 교수님들. 이건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학 교수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 했죠. 우리 이렇게 좀 더 어렵게 나오는 까지 대비했잖아요. 사립대 교수하고 국립대 교수를 나눠야 돼요. 그렇죠? 사립대 교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우리 3.3조 1항에 단결권, 단체 교수권, 단체 인도권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립대 교수라고 한다면 바로 3.3조 1항의 근로자고 단결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교원노조법에서 막아버렸으니까 이게 과잉금지 원칙, 과잉 제한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심사한다고 했죠.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했죠. 과잉금지 원칙은 4개인데 목적의 정당성부터 탈락이라고 했죠. 이런 거 물어보면 상당히 어렵고요. 국립대 교수는 어떻다고요? 국립대 교수님은 공무원이죠. 국립대니까 공무원이죠. 그리고 이거는 3.3조 2항의 공무원입니다. 우리 3.3조 2항의 공무원 뭔데요? 공무원은 법률이 정한 자가 근로상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법률로 정하라는 겁니다.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죠. 근데 국립대 교수를 근로상권 인정되는 그 공무원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교원노조법이. 이건 어떻습니까? 법률로 정하라고 했는데 법률로 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과잉금지 원칙 이야기하면 안 돼요.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이고요. 이때는 입법 형성권을 갖고 있는데 입법자가 그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심사한다 했죠. 이거 앞으로 더 깊이 있게 나올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한 것밖에 없어요. 사립대 교수, 국립대 교수를 나눠서 너무 좋아요. 출제하기에. 과잉금지 원칙, 그 다음에 입법 형성 한계를 일탈했는가. 심사 원칙 다르고 또 과잉금지 원칙이니까 목적이나 수단의 적합성, 침해 지성, 법익 균형성 따져야 되는데 목적의 정당성부터 탈락된다는 거. 너무 좋잖아요. 딱 들어봐도 이런. 그래서 대학 교원, 대학 교수님들이 노조 형태 단결체 아니더라도 전문 가단체 혹은 교수회 등을 통해서 벌써 틀린 지문이라는 게 보이죠.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중도 교원과 구별됨으로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된다니까요. 헌법 위반된다니까요. 이거는 쉬운 출제예요. 이것도 좀 더 어려운 출제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국립대 교수, 사립대 교수, 국립대 교원, 사립대 교원 이렇게 나눠서 출제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20번 1번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이거 다 우리 했던 거죠. 자, 이건 여러분 형법에 형법 직계 형법 조항이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 가족 34 자 200 갑자기 왜 조문이 간혹가다가 너무 알고 있던 조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너무 당연히 알았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오늘도 오전에 강의했던 건데 그게 갑자기 조문이 기억이 안 나고 내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갑자기 328조 이제 기억났다. 중요하지 않은데 형법 328조 그러니까 1항의 친족이 있고 2항의 친족이 있었죠. 근데 그 1항의 친족이 이거 아니에요. 1항의 친족. 요거 형을 면제토록 했단 말이야. 뭐를 제한한다고요? 그리고 뭐를 침해한다고요? 형사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제한한다고요. 이게 과잉 제한이라서 침해라고요. 됐죠? 이게 혼인과 가족 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합니까? 뭐를 제한합니까? 이게 뭔 가족 생활의 자유를 직접 제한해요? 가족 생활의 자유는 직접 제한하지 않아요. 제한하는 것이다. 틀렸죠?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뭐를 제한한다고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침해예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기억에 두고 이제 제가 앞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제한한다는 말이 나오면 침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이 그냥 공부하고 있던 침해인가 아닌가 이걸 떠올리지 말고 제한이라는 선택지에 제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기본권 보호 영역을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침해라는 걸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 문제를 풀라 하지 말고 벌써 지문에서 힌트를 주잖아요. 제한이란 말이 나오면 보호 영역을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조문이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침해라는 걸 가지고 이 지문의 정원을 판단하면 너무 놓쳐버린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한이라는 선택지가 나오면 침해는 아예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이 내용이 이 조문이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제한한 기본권이 뭔지 여기에만 초점을 두라고. 즉 보호 영역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호 영역.
그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시험에는 제한한다는 선택지가 7개, 8개도 나온 선택지가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적은 겁니다. 원래 제한한다 이런 선택지가 제한한다 하면 보경열 물어보는 문제 알겠죠? 이게 8개 정도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다고요. 많이 물어봐요. 이것도 다 이제 제한한다 이야기죠. 그다음 이번에 당사자 사이에 혼인해서 합의가 없으면 은유로 혼인 무효 판결이 아니고도 많이 했죠. 혼인 합의 없습니다.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두 줄을 긋습니다. 두 줄을 그어놓고 무효가 되면 두 줄을 그어놓는단 말이죠. 근데 완전히 지우고 싶어. 깨끗하게 지우고 싶어요. 그죠? 그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두 줄이 꺼져 있다고 해서 내가 혼인하고 가족생활하는 것을 제한합니까? 뭘 제한합니까? 얼마든지 사람 만나서 혼인하고 뭐 가족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두 줄 긋는다 이것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못하게 제한합니까? 제한하지 않죠. 뭘 제한합니까? 이게 뭘 제한해요? 뭐를 제한합니까 이건? 이거 중요하다고 꼭 기억에 들어와 있는데 뭐를 제한합니까? 두 줄 그어놓고 내 과거의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뭔데? 나의 개인정보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침해라고 할 수 있나요? 침해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제한의 문제고 침해는 아니다. 근데 이것을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제한이다 하면 틀립니다. 제한이 아니에요. 됐죠?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옳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입양 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시험면에 이것도 많이 했죠. 출석할 수 없다. 그러면 뭐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서 내가 이 친구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가져갈 수 없다면 이 신분증을 갖다 가서 내가 제출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허위 입양을 막을 수는 없지 않냐.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또 이게 현저히 이게 허위 입양을 막기 위한 이 부적합한 이런 제도라고 볼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현저히 이 부적합한 이런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 신분증을 갖다 제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8촌인의 혈족 사이에 혼인할 수 없도록 했다. 여러분 이 8촌의 혈족 사이에 금혼 조항하고 무효 조항을 나눠서 봐야 된다 했죠. 여러분 금혼 조항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동성동본이 금혼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뭔데? 동성동본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위헌결정 났고요. 그래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8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친족의 범위가 8촌이죠. 따라서 8촌인의 혈족까지는 금혼. 이건 어떻습니까? 합헌. 그런데 무효 규정은 어때요? 혼인했을 때 무효라는 겁니다. 한 혼인해가지고 10년, 20년 살고 막 아버지, 어머니 하고 뭐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형성됐는데 이걸 갑자기 무효라고 해버리면 처음부터 모든 법률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엄청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합치 결정이 났어요.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입법자들의 문제니까, 몫이니까 불합치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합헌이라고요? 금혼 규정은 합헌, 무효 규정은 위헌입니다. 됐죠? 여기는 뭔데요? 혼인할 수 없도록 했으니까 금혼 규정이죠. 금지, 혼인을 금지하는 것. 이것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맞죠? 맞죠? 무효 규정은 이건 침해입니다. 근데 금혼 규정은 침해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쭉 했던 내용들 또 상세히 얘기되는 거 간혹 가다가 생산 지문은 속어를 통해서 풀고 이렇게 나가면 될 건데 그래도 차라리 법을 공부하는 게 낫지. 이런 사회학적인 이런 내용들이 좀 그렇긴 합니다. 우리가 사회 과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긴가민가 하고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시험으로서의 어떤 객관성을 확보해서도 문제를 물어볼 거니까 한번 잘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시험을 봐야 된다면 이 차이는 꼭 여러분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